안녕하세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멜산 언덕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스터디 투어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를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저희들이 두 명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샤를마뉴, 그리고 두 명의 교황 그리고리오스 7세, 이노센트 3세를 중요한 분기점을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유스티니아누스 때 정점을 찍은 그 비잔틴 제국이 이후 몰락하게 되는 과정을 세 가지 이유로 설명했죠. 첫 번째는 끊이지 않는 제의 다툼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100년간 지속된 성상 파괴 논쟁,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슬라브족, 아바르족으로 대표된 외적의 침입을 살펴봤습니다. 자, 하지만 이 비잔틴 제국을 그로기 상태로 몰아넣은 핵펀치,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의 용광로 이슬람.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무함마드와 이제 유대인 관계, 어떤 애증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신의 용광로 이슬람 이 주제는요, 제가 쓴 이슬람 바라보기 이 책에서 상당 부분을 참고했고요. 오늘은 이제 꼬란 아니면 칼이라는 슬로건으로 질풍노도와 같이 팽창하는 이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라비아 반도는요, 로마 또 페르시아 제국의 관심 밖에 있는 지역입니다. 완전 무풍지대였죠. 왜 그랬는가? 이곳은 뭐 잘 아시겠지만 땅덩어리는 넓지만 그다지 쓸만한 경적지가 거의 없죠. 자, 그래서 강대국들의 어떤 정복 욕구를 전혀 자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 반도는 이슬람이 태동한 요 7세기까지 단 한 번도 이 국가다운 국가를 잃어본 적이 없는 곳이죠. 그저 그냥 부족 공동체만 있을 뿐이고 그 부족들끼리 끊임없는 내전이 펼쳐지던 곳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고 여세를 몰아서 비잔틴 제국과 이 페르시아 제국을 격파한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분명 이 아랍인 스스로도 상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네요. 자,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2년 만에 이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고요. 이후 무슬림 전사는 이 위대한 정복자로 세계사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멸망해버리고요. 비잔틴 제국은 완전히 반토막 납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 전체를 정복하고 잠시 숨고르기를 한 후 스페인까지 먹어버리죠. 한마디로 이 질풍노도와 같은 질주요 진군이었습니다. 자, 지도 함께 볼 텐데요. 자, 무함마드가 죽을 때 영토는 이제 아라비아 반도의 서쪽 절반,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4명의 정통 칼리프가 통치할 때 연두세, 그리고 옴미아드 왕조 때 북아프리카 전체 대서양까지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베리아 반도를 다 먹게 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해서 아프가니스탄까지 다 먹게 되죠. 이 무시무시한 확장이 거의 100년 만에 일어나게 되는데, 자,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인가? 자, 오늘 추적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확장, 팽창이 가능했는가? 자, 무함마드가 죽습니다. 15살, 15세 연상의 과부인 하디자와 결혼하면서, 이 하디자와 25년간 결혼 기간 동안은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지만, 이 하디자가 죽고 나서 무함마드는 놀라운 숨겨진 여성 편력을 보입니다. 7세에서 20세 사이의 여성 가운데 10명의 부인 그리고 2명의 첩을 두게 되는데, 그가 생전에 이 아라비아 반도의 서쪽 절반만 간신히 정복한 상태에서 갑자기 죽게 되죠. 그러면서 후계자 문제가 대두됩니다. 632년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그때 먹은 곳은 바로 아라비아 반도의 절반 영토였다.
자, 그 이후에 펼쳐지는 스토리,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도부 사이에 엄청난 혼란이 벌어집니다. 왜냐? 후계자 지정을 하지 않고 갑자기 급사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강제로 개종당한 이 개종자들 사이에서도 배교의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만약 이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면 이슬람은 이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사라질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슬람의 진짜 파워는 이 무함마드 사후 드러나게 되죠. 혼란은 컸지만 일시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칼리프 제도를 확립하게 되는데 이로써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죠. 이 칼리프는 즉흥적으로 탄생했지만 위대한 기구로 드러났고 곧 이슬람 세계 최고 통수 기구가 됩니다. 이 대화와 이 타협을 통해서 선출된 4명의 이 정통 칼리프 시대가 있는데, 자, 이로써 사막의 모래바람이 문명 세계를 집어삼킬 회오리 바람으로 급변하게 되죠. 자, 이 칼리프는요, 후계자, 계승자라는 뜻인데, 이 무함마디의 그 예언자 기능을 제외한 모든 지위를 그대로 계승합니다. 그럼 예언자 기능은 왜 계승하지 않는가? 왜냐? 예언은 이미 종결됐기 때문이에요. 남은 건 예언을 모은 경전, 즉 꾸란을 전파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꾸란 아니면 칼이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위대한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총 4명의 칼리프가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회의를 통해서 선출되는데 그 4명의 면면은 이렇습니다. 바로 아부 바크르, 그리고 오마르, 오스만, 알리, 이 4명의 칼리프 시대, 이때를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첫 번째 초대 칼리프가 되는 아부 바크르, 632년에서 634년까지 2년 통치하게 되는데, 아부바크르는요, 무함마드의 절친이었습니다. 부인인 하디자에 이어서 2번째 무슬림 개종자였죠. 사실 혈통으로 따지면 최적격자가 누구였는가? 사위이자 사촌인 알리였어요. 이 알리는 무함마드의 딸인 파티마하고 결혼했죠. 하지만 높은 도덕과 인품의 소유자로서 아부바크르가 초대 칼리프로 선출됩니다. 그는 배교자 8만 명을 죽임으로써 공식 임무를 시작하죠. 사실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만 이 초창기의 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무력, 강제 개종, 그리고 배도의 움직임을 보면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폭력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 아부 바크르 때 이제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게 되고요. 자, 그는 이 비잔틴 제국에 속한 이 다마스쿠스, 거기를 공성 공격 중에 전사하게 됩니다. 그는 사후에 자기의 전 재산을 헌납함으로써 무슬림 신앙을 온몸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자, 2번째 칼리프로 등장한 오마르 634년에서 644년까지 10년간 통치하게 되는데, 그는 그야말로 이슬람 제국, 이 제국의 실질적인 창건자라는 평을 듣습니다. 꾸란의 가르침으로 형제애를 고양하고 그는 연전연승하면서 전리품 맛을 사람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들을 그냥 해산시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마르는 그 화살을 외부 세계, 즉 비잔틴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으로 정조준하게 되죠. 왜냐? 이 무슬림끼리 전투하고 싸우는 것은 이 꾸란에 의하면 절대 금지였기 때문에 결국 화살은 외부 세계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는 2명의 장군, 명장 할리드 장군과 이 아부 우바이다 장군을, 할리드는 동방의 페르시아 전선으로, 그리고 아부 우바이다 장군은 비잔틴 전선에 파견하죠. 자, 바로 여기를 다 먹게 되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시리아 전선 그리고 페르시아 전선 여기에 가까이 이제 파견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비잔틴 쪽, 이 비잔틴 쪽의 서부 전선은 황제인 헤라클리우스가 직접 참전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동방에 갔던 할리드, 이 할리드를 즉각 비잔틴 전선으로 급파하게 됩니다. 이 할리드 장군은 18일 만에 이 오아시스도 없는 사막길 800km를 가로질러 가지고 이 다마스커스에 도착하게 되는데, 와우, 이것은 한니발이
이 알프스 산맥을 넘은 것과 거의 비슷한 엄청난 진군이었다고 합니다. 이 다마스커스를 이제 결국 합세해가지고 점령을 하게 되죠. 635년에. 그리고 야르목 전투 636년. 이게 중요한데요. 비잔틴 황제인 헤라클리우스가 이끄는 비잔틴 정예병을 격파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 이스라엘, 시리아, 이집트 순차적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비잔틴 제국은 소아시아 지방으로 완전히 구겨지게 되죠. 이럼으로써 이제 초대교회 5대 교구 가운데 3개, 즉 예루살렘 교구, 알렉산드리아 교구, 안디옥 교구가 다 넘어가고 남은 것은 이제 로마 교구와 콘스탄티노플 교구 2개만 남아서 결국 경쟁하게 되죠. 자, 그래도 나름 선전한 게 비잔틴 제국입니다. 왜냐? 이 페르시아 제국은 아예 몰락해 버리거든요. 멸망해 버립니다. 바로 까디시아 전투, 나하반드 전투를 거쳐가지고 결국 마지막 황제인 야지데 게르드 3세가 메르브까지 도망가지만 거기에서 방앗간 주인에게 들켜가지고 651년 암살당하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1200년 전통의 페르시아 제국은 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슬람은 순식간에 이란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게 된다. 오마르 때 그렇다는 거죠. 바로 이집트에서 이란까지 이르는 엄청난 그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정통 칼리프 시대. 자, 오마르의 뒤를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칼리프가 오스만인데, 자, 어떻습니까? 이 오마르 때에 오마르 사원을 이제 건축하게 되고요. 예루살렘에. 하지만 이제 억눌린 알력과 암투가 폭발하면서 이 오마르는 기독교인 페르시아의 노예에게 암살됩니다. 그 이후 내전이 발발하게 되죠. 세 번째 칼리프 오스만입니다. 그는 메카 명문의 옴미야드 가문 출신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상인 가문인데요. 초기에는 이 옴미야드 가문은 이 무함마드에 굉장히 적대적이었어요. 하지만 630년 이 메카가 함락될 때 이 가문은 마지못해서 개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문에 속한 이 오스만은요, 이 가문의 뜻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무슬림으로 개종하게 되는데 결국 훗날 이 칼리프가 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죠. 그가 칼리프가 된 데는 가문의 절대적인 지지가 큰 역할을 하게 되죠. 혈통상 유일한 적격자였던 사위 알리는 이번에도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이 오스만은요, 자신의 친척들을 각 지방의 총독으로 파견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 꾸란의 정본을 편집하죠. 그리고 사본들은 다 불태워버립니다. 자, 이런 행동들은 이제 거센 비난을 받게 되는데, 이 알리는 친척들끼리 다 해먹는다 그러면서 족벌 정치라고 비난을 하고요. 또 독실한 무슬림들은 이 꾸란의 사본을 불태운 것에 완전히 격분하게 되죠. 이 오스만의 임기는 이 외부 정복이 없는 휴직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아울러서 억눌린 어떤 내부의 불만을 돌아보는 반축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자, 친위대 없이 존경심만으로 통치했던 전임자 오마르와는 달리 이 오스만은 인품도 그렇고 현명함에 있어서 상당히 덜 떨어지는 인물이었어요. 그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명문 가문의 지지뿐이었죠. 자신의 친족들이 고위직을 다 독식했고요. 또 정복 전쟁에서 최전선에서 맹활약한 이 베두인 전사들은 결국 불만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 오스만 역시 결국 암살되는데, 자, 기독교인 노예에 의해서 암살된 또 오마르와 달리 이 오스만의 암살은 상당히 부정적 차원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왜 그런가? 그는 같은 이 무슬림 형제에 의해서 살해됐다는 거예요. 자, 이후 참혹한 내전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자, 네 번째 칼리프 알리입니다. 이 오스만을 암살한 이 항명 집단은 재빨리 알리를 옹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리는 말씀드린 대로 바로 무함마드의 사위였다. 무함마드의 딸인 파티마와 결혼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혈통상 유일한 직계 혈통이었죠. 직계 혈통이 계승을 해야만 후계자 논란의 어떤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거였는데, 자, 이 알리는 즉위하자마자 수도를 메디나에서 이라크의 쿠파로 옮기게 됩니다. 그의 통치 5년 기간은 반란과 내전으로 점철된 시기였어요. 특히 오스만 암살의 배후로 지목되어서 이
오스만 지지파의 끈질긴 저항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선봉에 오스만의 친족인 시리아 총독 무아위야가 서게 됩니다. 자, 그는 이 혈족 살해범에 대한 이 보복 실천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결국 657년 이 시핀 전투에서 한판 붙게 됩니다. 하지만 전투에서는 결국 무승부로 휴전이 되고요. 결국 제국은 동서로 분리가 됩니다. 바로 동쪽에 있는 쿠파, 이 쿠파를 중심으로 한 이제 알리, 그리고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무아위야, 이 동서 빨간색과 연두색 이 두 부분으로 이제 이슬람 제국이 나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불편한 공조는 이 과격파에 의해서 알리가 암살되면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무아위야가 결국 제국을 통일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정통 칼리프 시대, 4명으로 등장하는 정통 칼리프 시대에 엄청나게 확장되는 그러한 이슬람의 팽창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런 질풍노도와 같은 이런 팽창의 원인, 비결은 무엇일까? 자, 아랍인들은요, 6세기까지만 해도 사막의 굉장히 원시적인 유목민이었죠. 하지만 7세기에 행군을 거듭하는 정복자로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 서구인들은요, 이 한 손에는 칼, 다른 한 손에는 꾸란, 이런 용어를 만들어내면서 이슬람의 호전성만을 강조하는데, 하지만 이 이슬람이 스쳐간 것은요, 지금도 여전히 이슬람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슬람으로 개종한 게 오로지 칼에 의한 무력 때문이었다고 하면은, 이슬람은 이제 떠나면 이슬람을 버리겠죠. 하지만 계속 이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서구의 해석은 좀 궁색한 면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질풍노도와 같은 팽창이 가능했을까? 몇 가지 이유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일정 부분 무력에 의한 강제 개종의 성격도 많이 있어요. 이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꾸란 2장 256절에 종교에는 강요가 없느니라, 이 구절을 강조하면서 이슬람이 마치 굉장히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의 종교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초창기에는요, 상당히 무력 개정이 많았다는 거예요. 630년 이 메카를 무력으로 정복한 후에 강제 개종시킨 것이 그렇고요. 특히 무함마드가 죽고 초대 칼리프가 된 아부바크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배교자 8만 명을 살해함으로써 칼리프로서의 공식 직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자발적인 개종보다 이 무력 개종자가 훨씬 많았다는 거 역사적인 팩트이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 바로 합리적인 세율과 자발적인 이슬람화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꾸란 아니면 곡물 아니면 칼, 요렇게 얘기하면은 당시 시대상에 좀 더 부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비잔틴, 이 페르시아 양제국은 거의 수탈에 가까운 세율, 굉장히 세율이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300년에 걸친 이 소모전, 두 제국의 소모전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고 또 수탈로 고통은 거의 극에 달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슬람은 지지야라고 하는 약간의 세금만 부담하면요,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 꼭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기존 종교도 인정해주고 세율도 나름 합리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알고서 이 무슬림 군대는 가는 곳마다 오히려 해방군으로 환영받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차 강자편에 붙으려는 생존 전략과 합쳐지면서 세금 감면의 현실적인 이유로 자발적으로 개종하는 일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 개종하게 되면 지지야라고 하는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 지지야는 비무슬림에게만 내는 세금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발적인 개종이 이제 후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용광로와 같은 이슬람의 관용을 들 수 있는데요. 자, 종교가 국교였던 두 제국, 특히 이제 비잔틴 제국은 기독교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조로아스터교로 완전히 무장합니다. 완전 종교 국가예요. 그래서 그 두 제국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다?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이단도 부정합니다. 이단은 추방되든지 아니면 죽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약간의 세금, 지지야라고 불리는 약간의 세금만 내면은 자기가 기존에 믿고 있던 종교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와우, 이것은 당시 중세 상황에서 정말 대박 사건인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소수의 그 지배층으로서 다수의 이 피지배층을 통치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선택에서 비롯된 것인 것도 있죠.
자, 다음 이슬람 팽창의 네 번째 요인으로 이 문명 창조에 있어서 이 피정복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아프리카 원주민인 베르베르인은 처음에는 굉장히 저항했지만 이후에는 이슬람 확장의 동반자로 활약합니다. 이들은 이제 사하라 남부의 흑인들의 그 이슬람화에 그리고 스페인을 정복할 때 혁혁한 공적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 지도층도 속속 합류하게 되는데, 자, 이들은 과거 이 조로아스터교 일신교에서 빠르게 이 다른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일신교로 옷을 신속히 갈아입죠. 자, 이들은 이 투르크족 이슬람화에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유일신 신앙과 단순한 교리라는 거예요. 이 5대 기둥만 준수하면은 다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건데, 바로 이 5개의 기둥이 무엇인가? 믿음이죠. 첫 번째, 바로 알라를 유일신으로, 그리고 또 무함마드를 마지막 선지자로 믿는다는 고백. 그리고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 자, 그리고 일정 비율 이상, 소득의 일정 부분 이상을 타인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 자선을 베푸는 것. 자, 그리고 여름 한 달 동안 금식하는 거, 라마단 금식하는 거요. 그리고 평생에 한 번 메카의 카바 신전을 성지순례하는 거. 이 5개만 지키면 누구나 천국을 간다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교리, 그리고 유일신 신앙, 이런 것들도 이슬람의 확장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이 4대 4명의 칼리프, 정통 칼리프 시대를 지나서 이제 옴미야드 왕조로 넘어가죠. 이 4명의 칼리프 중에서 유일하게 자연사한 사람은 초대 칼리프인 아부 바크르 뿐입니다. 어찌 보면 암살로 점철된 시대가 이 정통 칼리프 시대였는데, 이 알리가 암살되면서 시리아 총독이었던 무아위야가 이 옴미야드 왕조를 엽니다. 자, 여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뭐가 됩니까? 이제 수니파가 되고요. 안 된다. 이 알리의 후손, 그러니까 이 무함마드의 혈통이 칼리프가 되어야 된다. 끝까지 고집하는 게 바로 시아파죠. 자, 그래서 오늘날도 중동의 지도를 보면 어때요? 이렇게 수니파와 시아파, 약간 파란색이 이제 시아파 지역이죠. 그리고 약간 주황색 지역이 수니파 지역입니다. 이 2개의 파가 갈려가지고 지금도 갈등하고 있죠. 바로 누구를 후계자를 하는가? 이 무함마드의 혈통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이때 갈라진 옴미야드 왕조를 지지할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갈림길에 들어선다는 겁니다. 이 옴미야드 왕조는 이 확고한 리더십 구축 문제로 고민하게 되는데, 그간 이 대화와 타협으로 선출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교 국가처럼 세습제로 가느냐, 결국 세습제로 가면서 강력한 왕조 국가로 가게 됩니다. 초대 칼리프는 바로 무아위야죠. 무아위야. 자, 오스만의 친족으로서 메카 명문인 옴미야드 가문 출신입니다. 비잔틴 제국과 국경인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오랫동안 이 최전선에서 숙련된 군대로 성전, 지하들을 치른 이 베테랑 장군이었죠. 그는 중앙 집권하에 성공하면서 그의 아들에게 대대로 이제 칼리프직을 물려주는 세습 왕조의 출현을 가능케 했는데, 자, 그는 이제 2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로 수도를 이전합니다. 메디나에서 시리아의 그 다마스커스 그쪽으로 수도를 이전을 하죠. 이 다마스커스 여기는 이제 교통의 요충지이죠. 하지만 메디나는 아라비아 반도 너무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확장된 제국의 수도로서 다마스커스를 선택하고, 또 본인이 시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으니까 더 합당했을 거예요. 자, 2번째로 어떤 지속적인 성전을 이제 해갑니다. 전쟁. 바로 이로써 종교적인 유대감을 국가 원수에 대한 충성심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하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을 공략하고요. 이 동쪽으로는 카불, 부하라, 그리고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 마침내 대서양에 이르게 되죠. 자, 무아위야 통치기에 결국은 이제 동쪽으로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먹게 되고, 그리고 쭉쭉 해가지고 지금의 튀니지, 모로코가 있는 이 지역, 그리고 결국 대서양까지 이제 다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습의 부정적인 전통을 고려해가지고 나름 이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이 부족장 회의인 슈라, 이 슈라를 통해서 후계자를 지명해서 발표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면서 기존에 이런 그 세습제에 거부감이 있는 그런 아랍인들의 그 감정, 이런 것들을 좀 다독거리는 그런 지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무아위아가 죽고 나서 두 번째 2차 내전이 발생하죠. 680년 무아위아가 죽고 시아파는 이 알리의 둘째 아들인 후세인을 칼리프로 옹립합니다. 하지만 무아위아는 자기 아들을 이제 자기 칼리프로 지명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양대 세력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바로 카르발라 여기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후세인과 이 후세인을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몰살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카르발라 전투라기보다는 전부 몰살당했기 때문에 카르발라 참극이라고 하죠. 이때 후세인은 생포되어서 극심한 고문 뒤에 참수되는데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명예로운 죽음이 굴욕적인 삶보다 낫다라는 말이죠. 바로 이날 후세인이 처형된 이날은 시아파의 최대 성일입니다. 바로 아슈라라고 하는 성일인데 오늘날도 이 후세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아슈라 성이라는 채찍으로 이 자신의 몸을 때리는 이 유혈이 낭자한 의식 이런 것들을 이제 시아파 국가에서 자주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알 말리크가 등장하게 되는데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화를 추진하게 되고요. 마침내 바알란을 최종 진압하고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 해가 바로 692년이었는데 알 말리크는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예루살렘에 황금돔 사원을 건립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가시면은 이제 예루살렘을 자주 보게 되죠. 요거 안 보고 오신 분 없을 겁니다. 황금돔 사원. 요게 바로 이때 지어진 겁니다. 무함마드가 하늘로 승천했다가 내려온 지점, 거기에 이 사원이 세워지고요. 이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은 이슬람교 3대 메카 메디나에 의해서 3대 성지로 급부상하게 되죠. 두 번째로 뭘 하는가? 금화를 발행합니다. 당시 금화를 발행하는 유일한 국가는 비잔틴 제국이었거든요. 바로 알 말리크는 이제 제국을 통일한 이후 금화를 발행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아랍어를 제국의 공용어로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알 왈리드 칼리프인데 그는 정복 전쟁을 다시 재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옴미아드 왕조 최대 넓은 영토 전성기를 이끌게 됩니다. 그의 통치기 때 스페인이 결국 정복이 되죠. 711년 이 베르베르족 출신 이 장군인 타리크의 활약에 의해서 스페인이 넘어가는데 그가 이제 딱 스페인에 가서 처음 도착한 그 지역, 거기 타리크의 산, 타리크의 바위라고 하는데 그게 아랍어로 자발 타리크라고 합니다. 자발 타리크. 이게 오늘날 영어로 자발 타리크, 지브롤터 이렇게 바뀐 거라고 해요. 뭐 발음이 비슷합니까? 자발 타리크, 지브롤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페인 지역을 7년 만에 다 먹고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프랑크 왕국까지 진격하게 되죠. 하지만 732년 푸아티에 지역에서 결국 프랑크 왕국의 샤를 마르텔로부터 결국 격퇴당하면서 이슬람의 진격은 멈추게 됩니다. 바로 스페인, 여기에 지브롤터를 건너가지고 이 스페인을 다 먹고요.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지고 결국 투르 푸아테 여기에서 프랑크 왕국의 궁제인 샤를 마르텔에게 격퇴당하면서 이슬람의 확장은 여기서 멈추게 되죠. 만약에 여기서 졌다고 하면 이제 서유럽 전체가 또 이슬람화 되었을 거니까 그 이후의 판도는 정말 지금 상상해도 아찔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술레이만은 알-왈리드의 동생입니다. 717년 그는 비잔틴 제국의 수도, 바로 기독교 세계의 심장부죠. 이 콘스탄티노플 공방전을 펼치게 되는데 이때 무려 1800척의 군함 그리고 12만 대군을 진격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실패하면서 우마이야 왕조는 급격히 쇠퇴의 길로 가게 되죠. 자, 알-왈리드 때 최고의 정점을 찍은 이후 옴미야드 왕조는 급속히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인색하고 세금 걷는 거에만 관심을 보인 히샴이 즉위하고요. 이후 1년 동안 칼리프가 3명의 난립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종말을 더욱 촉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완 2세가 마지막으로 등장하지만 그는 나름 유능했지만 무너져가는 왕조를 구하기엔 너무 늦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 간의 반목은 또다시 재발했고 또 시아파의 반체제 활동은 왕조의 일치감을 지속적으로 훼손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750년 호라산 지역에서 일어난 강력한 반군 알-아바스가 이끄는 반군에 의해서 결국 옴미야드 왕조는 막을 내리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이 오메야드 왕조의 멸망 원인을 좀 분석해 봐야 되는데, 자, 이슬람 학자들도요, 이 오메야드 왕조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곱지 않습니다. 그 비난의 핵심은 뭐냐? 바로 무함마드가 죽고 반세기도 안 돼서 이 아랍인들이 만들어낸 이 자랑스러운 리더십, 바로 칼리프제를 그들이 혐오하던 이교도 국가인 비잔틴과 페르시아의 이 세습적인 전제 군주제로 바꾼 것, 이걸 열렬하게 비난하는 거죠. 바로 학자들은 이제 신의 종들을 노예로 만들고 신의 재산을 부자들이 독식하고 신의 종교를 부패 온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 멸망의 원인은요, 이 소수의 아랍인이 절대 다수의 비아랍인을 통치하는, 어떻게 보면 이 구조적인 모순에서 찾아야 하는데, 자, 꾸란은 모든 무슬림은 한 형제로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옴미야드 통치기에서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 옴미야드 왕조는 한마디로 아랍인 절대 우위의 사회였습니다. 이슬람적 평등, 그건 꾸란에만 존재했고요. 현실에서는 크게 4개의 사회 계층의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었는데, 자, 최상류층은 누구냐? 부모 모두 아랍계인 순수 아랍인입니다. 이 상류층은 부모 중에 한쪽이 아랍계인 반쪽 아랍인이죠. 그리고 중류층은 이슬람으로 개종한 비아랍계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하류층은 누굴까요? 이슬람으로 개종을 거부한 비무슬림이죠. 이 상류층과 최상류층만 이 암사르라고 불리는 병영 도시에 거주하면서 이 디완으로 불리는 인명부에 기록되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비아랍계 무슬림인 이 마왈리, 이들은 병영 도시 근처에 살면서 이 날품팔이, 상인, 세공업자 이런 걸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죠. 이들은 군대에 편입되어서 이 아랍인과 전투에도 함께 참여했지만 이 기병으로 복무하는 아랍인과는 달리 이 보병으로 복무하면서 굉장히 낮은 봉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랍인과의 지속적인 접촉은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자극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 제국 내에서 차지하는 이 정치적, 문화적, 군사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게 만들고 점차 이들은 이 제국을 뒤집어 엎을 위험 세력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옴미야드 왕조를 무너뜨린 그 혁명 분자들 가운데 이 마왈리라고 하네요. 비아랍계 무슬림. 바로 이 옴미야드 왕조 치하에서 엄청난 차별과 박해를 받았던 이 마왈리 그룹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이제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순식간에 이제 놀랍게 확장해가는 질풍노도와 같은 이슬람의 확장, 팽창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